안녕하십니까. 미학조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사진 미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사진의 시각적 미학을 왜 만들어야 하며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미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정의부터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각적 미학이 내 사진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앤셀 아담슨하고 애니 레보비츠라는 인물 사진 작가, 풍경 사진 작가, 대표적 사진 작가의 사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 시각적 미학을 만드는 4가지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의 시각적 미학을 만드는 이유와 표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진 작가들은 고유한 사진 미학과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보는 사람이 이것은 어떤 작가의 작품인 것 같아 라고 추측하게 하거나 그 작가를 예술가로 정의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각적 미학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작가의 시각적 미학은 작가가 만드는 모든 작품에서 일관된 시각적 흐름을 통해서 사진 작가인 본인이 예술가로서 누구인지를 정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정 사진의 미학과 스타일을 창조하는 면에서 작가는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본인을 보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룩앤필을 만들어 그거 자체를 자신의 고유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룩앤필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 마케팅이나 브랜딩 또는 상표 이런 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작가에게 반영하면 A라는 작가가 찍어놓은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 작품을 보면 누구누구 작품일 것 같아라고 추측해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룩앤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자체는 사진 미학의 결정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훌륭한 시각적 미학을 만들려면 사람들은 특정 이미지의 스타일링, 편집, 구성 이런 작업 자체를 통해서 보는 사람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작가의 예를 든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작가는 앤셀 아담슨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훌륭한 사진 미학하고 스타일링을 갖고 있는 작가죠. 앤셀 아담스 작품이야 라고 하나의 작품을 볼 수 있게끔 묶어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들이 찍어놓은 작품 자체를 갖다가 이게 누구 거야 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꼭 바이라인을 볼 필요는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앤셀 아담스 같은 경우는 흑백이다, 환경 부분을 건드렸다, 풍경 사진이다 라는 이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작품 자체에서 주는 독특한 명암 자체의 컨트롤을 가지고 표현을 해내고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앤셀 아담스가 풍경을 포착하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은 확실히 다른 작가하고 다른 그만의 고유한 미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그가 찍어놓은 작품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그만의 사진 미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세미터의 흑백 사진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 보면 톡톡하게 눈길을 확 끄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의 대부분은 아마 앤셀 아담슨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고요. 애덤스의 사진에서는 작가의 시각적 미학은 그가 사용한 카메라 또는 그가 처리한 필름, 현상 이런 것에 의해서 정의되는데요. 물론 그가 포착한 구성과 풍경도 이 미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앤셀 아담스의 작품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뭔가 인간의 공허한 부분들을 자연에 대비해 가지고 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독특하게 앤셀 아담스의 작품을 골라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작가는 선구적인 인물 사진을 찍었던 작가인데요. 애니 레보비츠라는 작가의 사진 미학과 스타일링 예를 들면요. 주로 이제 인물 초상 작업을 하죠. 초상 작업을 하고
그녀만의 어떤 독특한 형태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진 작가들이 애니 레보비치 사진을 보면서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한 어휘인 팔레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읽다 보면은 그의 작품 안에서 그가 쓰고 있는 팔레트가 어떤 형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아마 깨달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사진 미학의 실력이 깊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몇 장의 예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애니 레보비치가 찍은 모든 이미지에는 보는 사람에게 되게 감동적인 느낌을 주고요. 아주 미묘한 순간을 잘 포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미지에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녀의 피사체는 세상에서 아주 유일한 것처럼 그녀의 렌즈만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하고 아이 컨택이 되는 그런 장점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레보비치가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이미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애니 레보비치 작품이다 라고 말하게끔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미학이라는 것 자체는 작가를 정의 내리는 하나의 툴로서도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만의 독특한 사진 미학과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즉 사진 미학은 당신이 사진작가로서 누군지를 정의하게끔 하죠. 그래서 좋은 시각적 미학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좋은 시각적 미학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촬영된 위치 또는 이미지의 이미지 안에 있는 피사체의 관계, 사람들이 서 있고 멈추고 있고 그리고 누가 저걸 찍었는지를 말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제 사진으로서 브레송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브레송의 사진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결정적 순간과 기하학적 구성의 달인이다.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각적 미학을 만드는 4가지 팁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사진으로 마틴 파의 칼라 사진들을 올려놨어요. 마틴 파의 작품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풍자적이면서 관조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라스트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작품집들을 보시다 보면 그가 톡톡하게 그의 시선이 얼마만큼 예리하게 사진 안에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 미학을 만드는 4가지 팁 중에 첫 번째, 만들려는 이미지 유형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이미지 유형은 사진의 시각적 미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풍경을 찍을 것이냐, 자신이 어느 쪽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는 실내 촬영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거리에서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지 또는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의 특징적 자신만의 어떤 이미지 스타일링을 하는 부분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또는 홀로 찍기를 좋아하시는지 여러 가지 팀을 구축해서 작업하기를 좋아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스타일링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려는 이미지 유형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보는 것도 여러분의 스타일링, 사진 미학과 스타일링을 구축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진짜 작업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스타일링을 깊숙이 만드는 방법 중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진 작가로서의 여러분들이 진정한 열정과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구성을 한번 과정을 거치셔야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타일링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 스타일을 재현하도록 영향을 받는 것도 이때 고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작가의 연구도 하는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종합해서 공통된 부분들을 내 장점으로 흡수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촬영할 이미지를 정의할 때 스스로한테 목록을 만들어서 물어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목록에 들어간 아주 키워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세요. 사람을 촬영하는 걸 즐기느냐 아니냐. 난 사람을 도저히 못 찍겠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모델을 주로 찍느냐, 아니면 처음 만나는 일반인들을 주로 찍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의 스타일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다큐멘터리 사진, 즉 실제 순간에 실제 인물을 촬영하는 것에 가까운지, 아니면 모델을 써서 찍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파트가 나눠져요. 그래서 다큐로 갈 것인지 아니면 파인아트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어느 쪽이 장점이 많은지에 대해서 퀘션을 가져보는 거가 바람직하고요. 또는 스튜디오에서 즐겨 촬영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로케이션 현장에서 촬영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이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스튜디오는 미니멀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세팅을 해가지고 정교하게 조작해서 촬영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로케이션 현장은 그 주위에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해내는 힘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 나는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는 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현장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전반적인 형태의 구축이 가능한지, 이것도 여러분들의 사진 미학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본인이 만든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사진, 이런 류의 사진을 찍었을 때 마음이 평온해져. 아니면 내 사진을 이런 사진들을 봤을 때 나는 신이 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평소에 이것을 꼭 촬영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본인의 작업 스타일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촬영할 대상, 촬영하는 이유를 정의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목록의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사진 미학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게 영향을 주는 사진가가 누군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검토 결과가 필요하죠. 나는 이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스튜디오에서 사람을 촬영하고 팀워크로 일하는 사람이 좋다. 그럼 그런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진 작가의 작업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사진을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로 요즘 작가분들도 SNS에 많이들 자기 작업을 올리고 있어서 SNS에서 이것과 유사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스타일링을 갖고 있는 작가들을 한번 찾아서 그들이 찍은 사진의 태그가 지정한 이미지를 보고 창의적 여정에서의 어떤 영감을 얻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영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조명해서 표현해내는 것 자체가 작품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밑에 이제 사진은 제가 이제 프리커에서 찾은 작가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진도 연출적으로는 되게 재밌겠다. 임팩트 있고 인위적이면서도 연출적 느낌이 들어가는 파인아트로서의 경향을 풍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진의 의미적인 부분들을 대입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스크랩해가지고 그 아티스트의 정보와 그 아티스트가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스타일링과 같이 협업을 하는지, 모델은 현장에서 섭외하는지, 아니면 섭외된 모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행위나 동작 자체의 움직임을 연출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여러분들의 작품 자체가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감을 얻어보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진은
공감각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악가 중에 한 분이 내 영감의 원천일 수도 있고요. 또는 화가 중에 한 분의 작품이 내 영감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창작 분야의 다른 아티스트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둡고 우울한 풍경에서 촬영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스타일로 비슷한 예술 작품을 그리는 화가라든지 조각하는 조각가를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영감을 얻고 여러분들의 작품을 깊게 하면서 사진 미학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문가들이 한 일을 보려면은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전시를 관람을 통해서 화가들이 어떤 색상을 함께 사용하고 풍경을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집에서 그런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부분 자체를 어떻게 이미지화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시라든지 이렇게 창작물들은 날 것들을 한번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낸 아웃풋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변형된 영감으로서의 표출을 해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술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고 시각적 미학을 만드는데 영감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네의 예제 그림으로 갖다 놨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의 그 풍경, 풍치 이런 부분에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평과 사선의 구성이 있으면서 패턴화되어 있는 구름의 어떤 모양들 그리고 여인이 파라솔 쓰고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을 그럼 저런 장면에서 어떻게 내가 작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을 받아라 라는 말이에요. 작가한테 봤으면 작가한테 영감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복사하지 말으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즉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야죠. 그 분위기와 스타일, 사진적 미학을 갖다 내 스타일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정확히 하는데 많은 시간을 선행해서 보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낸 스타일, 작품 안에 있는 그런 미학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는 좋은 작품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처음 단계에서는 필요해요. 근데 자신의 작품을 갖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영감의 원천만 가지고 자신의 시선으로 다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진가들은 다양한 예술가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예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정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 사진으로 리 프렌들러의 사진을 갖다 놨는데요. 리 프렌들러 같은 경우에는 브레송이 이룩한 스냅샷 형식을 한층 본인만의 스타일로 통합시키면서 구조적인 형태로 표현한 작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되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예를 들어 스트릿 포토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알렉스 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의 법칙이라든지 레이어의 자체를 활용한 그런 법칙을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원천을 찾아가면 모리야마 다이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내려가다 보면 브레송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거기에 더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 A라는 작가는 흑백으로만 작업을 했어. 그럼 나는 이걸 컬러로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자신만의 사진 미학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감을 받았을 때 촬영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노란 빛이 드는 따스한 골든아워에 촬영된 사진을 좋아해. 그럼 그런 시간대 자체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어떤 구성을 할 것인지 본인이 염두에 뒀던 상황 자체를 표현해내는 그런 작업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나가서 찍는 사진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진들을 보고 본인이 그것과 유사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날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데 맑은 날 나가서 찾는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등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촬영 일정을 변경하고 만들고 싶은 작업을 잘 반영하는 환경을 찾는 것도 이 영감을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사진 작가가 있다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허한 공간에서는 영감을 얻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구축되어 있는 기하학적 요소 자체를 고민한다. 그러면서도 미니멀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공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런 공간을 빌릴 스튜디오를 빌린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렵다, 이산이 어렵다 그러면 공공 렌탈 스튜디오들도 많습니다. 또는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물론 영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로케이션 현장을 찾고 있는 전문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씬은 어디서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또는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서 그 영화에 맞는 씬을 일한 장소로 선택해서 촬영하게끔 하는 로케이션 헌팅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것을 많이 좀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작품의 스타일의 표현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빈티지한 명소에서 영감을 받았다,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가는 사진을 좋아한다. 그럼 이런 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옛날 창고를 개조한 무슨 카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빌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진 미학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촬영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진정으로 찍고 싶은 게 무엇이며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시기는 어떻고 장소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사진의 미학과 스타일에 맞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신만의 사전 설정으로 편집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진은 4P의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획하는 프리프로덕션하고 촬영하는 프로덕션하고 갔다 와서 보정하는 포스트 프로덕션의 단계가 있죠. 이 포스트 프로덕션도 창작 과정의 제2의 창작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찍어놓은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포스트 프로덕션 부분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이제 만들어낸 거를 프로바이드, 즉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진을 4P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단계가 이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촬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떤 것을 찍을 것인지, 어떤 느낌으로 찍을 것인지, 어떤 분위기에서 찍을 것인지가 결정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죠. 그 다음에 그 영감을 받은 이미지와 내가 좋아하는 작품의 아티스트들, 그리고 그들이 이미지를 어떤 기술적인 상황으로 썼는지를 한번 파악하고, 또는 그들이 만들어낸 최종 아웃풋에서 따뜻한 톤인지 아니면 시원한 톤인지, 고대비를 썼는지 아니면 저대비를 활용했는지, 또는 필름 그레인의 어떤 거칠거칠한 효과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깔끔하게 입자를 전체적으로 안 보이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사진 미학을 만드는 이유이면서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아티스트의 사진 설정에서 영감을 받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 작가의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편집 스타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역추적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만드는지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자기의 사진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영감을 받은 사진 작가의 사진을 미리 구하셔서 툴을 써가지고 어떤 색조를 주로 쓰는지 분석하거나, 또는 어떠한 형식으로 보정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가미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결국은 이것을 알게 되면 자신만의 버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자신만의 버전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작업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스타일의 보정 포맷을 이용하면 자신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말로는 이제 간단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신만의 설정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미지를 조작하고 톤과 색상을 사용해서 영감을 주는 작품을 만드는 거죠. 제가 예전 사진은 똑같은 사진이에요. 한 장을 갖다 놓고 브랜딩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색조를 어떻게 올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HDR로 촬영하기 위해서 표준, 그 다음에 언더, 오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서 20장의 사진이 한 장으로 결합되고 거기에 색상을 조절해 가지고 저렇게 화려한 형태의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진 미학의 일관된 모양과 느낌을 유지하기 위한 툴로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유한 사전 설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사진 시각적 미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시각적 미학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왜 시각적 미학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